2019년 이후 최고라. 은행도 위험하다. 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4년 6월입니다. 원화대출 연체율이 0.42%입니다. 뭐 0.42%니까 별로 크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화대출 연체율에서는 0.4에서 0.5 사이가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42는 데드라인에 딱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0.42라는 숫자는요 2019년 이후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0.42라는 수치.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늘 시장을 보면서 야 이거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2019년이면 여러분 지금이 2024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연체율이 그때 이후로 최고니까 지금 불안해할 만하죠.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6월이잖아 6월. 6월이면 분기말입니다. 분기말. 분기말에는요. 부실채권을 뭐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상각 처리를 하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6월 달에 4조 4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예, 지금 은행의 부실이 장난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4조 4천억 원의 연체 채권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예, 쉽게 말하면 연체율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해서 떨어뜨린 연체율이라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정리 규모도 여러분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9년 6월 예,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이게 여러분 연체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시자고요.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보면 2024년 매년 분기말 내지는 매월 분기말에 보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큽니다. 2023년 12월에도 4조 1천억 원이었죠. 올 3월에도 4조 2천억 원. 6월에는 4조 4천억 원. 최악입니다. 엄청나게 연체채권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게요 그대로 옮겨가 보자고요. 그대로 옮겨가서 말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초반기까지 보자고요. 연체채권이 말 이렇게 많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12월에 1조 9천억 원 1조 9천억 원. 2021년 12월에는 1조 9천억 원 똑같습니다. 2020년 12월에도 2조 1천억 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4조 대니까 연체채권 실제로 예 이게 은행의 원리금이나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2020년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가 지금 연체 정리 규모는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기 말에 연체율이 6월이 0.4%라는 게 지금 2019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했잖아요. 3월도 적지 않습니다. 3월이 0.43%고요. 작년 12월에는 0.38%입니다. 작년 9월엔 0.39%고요. 지금 0.42%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2009년 2월에는 연체채권이 1.67까지도 올라가고요. 예, 2010년 12월에는 0.9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20년 1월에는 0.41이었지만
이게 연체 채권의 어떤 부실률이 굉장히 커지는 것. 5월에는 0.42까지 올라갔거든요. 5월에 0.42. 2024년 5월엔 0.51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0.4에서 0.5도 벗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에 충격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 전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연체율이 0.78이었다. 뭐 이것은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고요. 또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78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0.42라는 게 그렇게 큰 위기가 없는데도 지금 2019년 이후에 연체율이 최고치다 이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계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계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입니다. 6월 달에. 그렇지만 5월 달엔 0.4 있거든요. 4이면 이게 데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을 정리하고 상각했으니까 0.36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원화대출도 저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021년을 보세요. 12월이 0.16이거든요. 원화. 2022년 6월은 0.17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2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의 수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의 어떤 핵심에 있는 게 가계신용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0.36의 연체율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낮아요. 0.24로. 신용대출은 0.71입니다. 0.71. 이게 여러분 가계대출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얘기 했잖아요. 터지면 끝장이다.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기다. 그 말했던 게 이게 가계대출이거든요. 지금 가계신용대출의 어떤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0.71이라는 거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은행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업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은 예전역에 말입니다.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면 0.58로 굉장히 높죠. 0.58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6월에 기업도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했기 때문에 0.46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5월에 0.58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2월에 0.59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적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기업 중에서도 여러분 기업 중에서도 지금 중소법인이 위험합니다. 중소법인은 0.58이고요. 개인사업자면 자영업자예요. 0.57이에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은 0.58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0.04로 낮지만 지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더욱이나 2020년이나 2021년에는 기업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뭐 낮을 때는 2022년 6월이 0.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46 2배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 그래도 제가 분산 예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분산 예치. 뭐 국민은행이면 좋다. 신한은행이 좋다. 한 군데만 거래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위기 때는 반드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거래하시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위기 때는요. 은행 입장에서 가면 다 좋다고 하죠. 그런데 다 좋다는 걸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연체채권의 정리 규모가 이 정도면 사실 4조 4천억 원이면 역대 최고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은행에 부실이 많다는 거고 은행에 부실이 많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계부채의 부실이 더 커지고요. 기업의 부채의 부실이 자꾸 커지면요. 은행도 못 버팁니다. 쿵 하고 무너지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은행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07년 12월에 0.74였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0.74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5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0.51이었다. 0.51하고요. 2007년 12월에 0.74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계속 저성장의 어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연체율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고요. 0.51이 2007년 12월 0.74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하고 터진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모든 걸 지표로 보거든요. 단순한 하나의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추세선을 봅니다. 지표를 모아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표를 모아서 봤을 때 지표들이 틀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때도 말입니다. 단일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늘 추세선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은행의 연체율의 추세선은 위험수위다. 경제가 좋아지면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예요. 저성장의 늪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누군가 건져줘야 돼요. 누군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제2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저는 거래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또 금융권 1금융권도 뭐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잖아요. 한 군데만 거래하지 마시고 1등 2등 업체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분산 예치하는 것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